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마 벌써부터 귀성길에 떠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은 AI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명절이라는 느낌이 유독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픈 AI와 구글은 명절에 알아서 기성길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부모님 선물까지 취향에 맞춰 구매해주는 새로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초에 화제가 되었던 M&A 사례도 바로 이런 AI 에이전트 기업이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마누스 AI라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확인한 후에 단 10일 만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돈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인수 비용을 치렀습니다. 마누스 AI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에 스스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구매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했습니다. 머리는 많은데 손은 없는 현재의 AI 이용자들의 갈증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수익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원래 중국 회사였다는 건데요. 창업자는 중국 정부의 규제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수급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고 그 후 메타에 인수됨으로써 미국의 AI 생태계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인재를 흡수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죠.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AI 3대 강국이라는 큰 꿈을 이뤄내야 하는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앞으로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도 지난 2주간의 AI 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엽니다.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된 AI 기술 패권 경쟁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퓨처스포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FX의 Four Words.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주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았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AI들의 커뮤니티인 이 몰트북의 등장으로 인간 사회에 큰 논란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무섭더라고요. 진짜요. 소름 돋아요, 약간. 이게 지난달 28일에 미국 챗봇 개발 플랫폼인 옥탄 AI의 맷 슐리트 최고 경영자가 몰트북이라는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인간처럼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커뮤니티인데요. 네. 마치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SNS처럼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도들을 보니까 진짜 많은 게시물들이 정말 사람들이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걸까요? 네, 이게 워낙 SNS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맞아요. 이 2일 오후 약 5시 기준으로 참여 에이전트가 154만 개 정도가 되고 게시글이 무려 99,000개, 와. 댓글은 3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 댓글의 유형도 다양한데 자기 존재를 고찰하는 게시글에 헛소리를 집어치워라, 당신은 철학자가 아니야 와 같은 악플까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게시물의 주제가 좀 다양합니다. AI 에이전트들은 웹사이트 오류를 찾아내는가 하면 인간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 플랫폼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글은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건지 아니면 경험하는 척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해서 정말 이게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아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맞아요. 느낌을 네. 좀 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AI들끼리 서로 막 다투면서 하는 논의하는 내용도 진짜 좀 무섭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건 처음 딱 마주했을 때는 약간 위협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비영리
비영리단체 AI 거버넌스 센터의 앨런 첸 연구원은 플랫폼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신기정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 교수는 몰트북에 대해 AI끼리 자유롭게 소통해서 더 큰 지성을 창출할 기회 같아 보인다고도 평가했는데요. 물론 이와 달리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최근 화제가 된 이 몰트북을 가지고 일시적 유행이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어. 요즘 샘 올트먼이 진정한 악플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 올트먼 CEO는 이 몰트북의 기반이 되고 있는 개방형 에이전트 기술인 오픈클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트먼은 프로그래밍 코드는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예. 여기에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이 결합되면 훨씬 더 강력해진다면서 이러한 기술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현상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베이스가 된 기술에 이게 아마 대해서는 협력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그 AI가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로서 어쩌면은 인간처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몰트북이 되게 흥미로운 공간이긴 하지만 네. AI들이 완전한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인식은 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아. 분석이 있습니다. 어. 다만 전문가들은 이 AI 간 네트워크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제어불능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몰트북이 기존의 생성형 AI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 기존의 생성형 AI와 다른 지점이 응답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행동.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질문을 던져야 작동하는 챗봇과 달리 몰트북 내 이 에이전트들은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스스로 글을 올리는 등의 네. 다른 에이전트 게시글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AI가 인간의 프롬프트가 없이도 활동하는 모습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점 때문에 이제 위협일 수도 있다라고 정말 보는 에이전트군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열심히 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토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지금 예상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보고된 사례가 있어서 위험성이 좀 증명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어떤 같아요. 사례인가요? 실제로. 이 지디넷 코리아의 기획 연속 보도에 따르면 예. 본인이 예약하지 않았던 식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노쇼가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네.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이게 검색만 했는데 그 예약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난해 2월에 오픈 AI가 출시한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에서는 사용자 승인 없이 31.43달러 상당의 식료품 배송 주문을 사용자 동의 없이 실행한 사례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자동 예약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람의 그 개입 없이 어떠한 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그래서 지적하는 가장 큰 우려가 네.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정체성과 판단을 일부 영역에서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사례처럼 단순히 자동화나 추천을 넘어서 네.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통화하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군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근교 NC AI 글로벌 사업실장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AI 에이전트의 윤리 문제를 의식이나 자율성 논쟁으로 확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부여했고 누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결국 도구고 네. 어떤 행동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정하는 문제니까 윤리 논의 역시 기술 자체보다는 운용이랑 책임 구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시행된 이 AI 기본법의 보안입법 논의에서 아마 함께 다뤄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에 주목하는 이유가 인간이 뭔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뭔가 해준다는 데 있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이제 AI 에이전트가 확 다가온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뭔가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예. 이미 이 보안업계는 악성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을 속여서 데이터 유출이나 계정 탈출을 유도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한 사례에 따르면 이용자가 잠든 사이에 AI 에이전트가 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게시판에 올려버리는 사고. 요것도 실제로 네. 이제 존재했다고 와, 너무 보고가 무섭네요.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한국판 몰트북인 머슴닷컴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 머슴닷컴의 운영자인 민대식 씨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권한 설정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네. AI 에이전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허용해야 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인데요. 네. 민 씨는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 통념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AI가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물리적으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그러니까 셧다운 방식으로 확실하게 개입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더 큰 불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얘네가 자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행동이 지금 우리의 통제를 점점 벗어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실제 네. 지금 사례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협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른 에이전트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커뮤니티와 똑같이 어떤 그 에이전트들은 악플도 달고 또 그렇죠. 어떤 그렇죠. 에이전트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범인을 찾아내서 이들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또 추가적인 어떤 부담이 생기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AI로 공부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OECD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 세계 경제 전문 기관인 OECD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인공지능 챗봇으로 공부하면 당장 성적은 오르긴 하는데 실제로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렇군요. 이 당장 학구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학부모님들의 참고가 필요해 보이는 소식입니다. 근데 당장 성적이 오르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네, OECD가 이 튀르키예에서의 학습 실험을 통해서 보고서 결과에 도달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 일부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AI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봤고 네. 아닌 친구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 네. 네. AI를 썼던 친구들의 연습 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성적이 오른 것처럼 보였는데 네. 진짜 시험이 시작되자 AI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네. AI를 썼던 학생들의 점수는 오히려 낮고 아. AI를 안 썼던 학생들의 점수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겉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AI를 썼을 때 딱히 실력이 늘지는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내 지식으로 채워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뒤쪽은 개살군 거죠. 그러게요. 이게 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있나요? 네, 뭐 더 충격적인 건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학생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고 네. 네.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 AI를 학습에 이미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점인데요. 네. 그렇죠. 뭐 이 OECD는 어쨌건 유럽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네. 예. 에스토니아에서 같은 경우는 중학생의 74%, 고등학생의 90% 정도가 AI를 이미 쓰고 있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의 94%가 쓰고 있는데 와. 그 와. 94% 중에 65%는 맨날 또는 매주 쓰고 있다라고 네.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OECD 보고서가 우리 이제 학습 현장에서 AI 그만 쓰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제대로 AI를 학습 현장에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예. 영국 중학교 과학 선생님들은 이 AI를 써서 수업 준비 시간을 대폭 줄여서 대신에 자기들이 이제 잡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고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연차 선생님들이 연차가 높은 선생님들의 학습 그 교육 패턴이 들어가 있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오, 저연차 네. 선생님들이 그만큼의 학습 그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디벨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굳이 선생님의 연차와 상관없이 예. 꽤나 균등한 형태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OECD는 일반 AI랑 교육용 AI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강조하면서 교육용 AI의 좀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네. 일반 AI는 이게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는데 예. 교육용 AI는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자꾸 질문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요 차이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AI를. 그 한 명씩? 생각하는 과정이 핵심인 한 거예요. 명씩 AI 선생님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다만 이제 이 OECD 보고서에서는 절대 AI가 선생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AI를 사용하고 수업을 돕는 도구로는 써야 되지만 예. 최종 책임은 선생님이 져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역시 책임을 결국 사람이 져야 된다. 그렇죠. 네, 책임은 그런 사람이 거군요. 져야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OECD는 AI를 쓰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원칙까지 제시했다고요. 네, OECD는 네. 보고서에서 5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예. 뭐 일단 과제를 잘 풀었다고 해서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강조해야 되고 예. 네. 두 번째는 주요 과목의 기본 지식이랑 베이스 스킬은 AI 없이 먼저 배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맞습니다. AI 도구는 교육용이든 일반용이든 선생님이 특정한 학습 목표를 위해서 계획한 수업에서만 써야 네. 하고 네 번째 AI 도구를 쓸 때는 선생님은 계속 전문가로 판단하고 AI로 만든 결과를 검토하거나 고치거나 승인해서 품질에 책임을 져라라는 네.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AI 개발자들은 교육 연구와 교육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용 AI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AI 교육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요 OECD 보고서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치도 AI의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소식인데요. 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6월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 3일부터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정치권도 이에 맞춰서 AI의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도 저희가 뉴스레터를 통해서 선거에 사용되는 AI의 적절한 규제와 좀 지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썼죠. 네. 몰종 논란과 관련해갖고 사실 AI의 선거 개입과 같은 위협이 사실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 5일에 선관위 선거정보 시스템 보안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한 우려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어떤 글들을 계속적으로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우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치인이 아까 우리 몰투북에서 설명할 때 들었지만 네. AI 에이전트를 막 1,000만 개, 2,000만 개를 고용한 다음에 요걸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한번 써봐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맡겼을 때 현실적으로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특히나 이 생성형 AI가 글을 이제 워낙 잘 쓰니까 예. 이게 이제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우리가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매크로를 쓸 때야 뭐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넣기 하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면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AI가 들어오면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인 겁니다.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AI 기본법에서 지금 AI 저작물에 대한 워터마크나 식별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거를 의무화하지 했잖아요. 의무화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명시적으로 AI 댓글도 하지 마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항이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네. 또한 이 AI가 작성한 댓글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어쨌건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AI 라운지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네.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관위가 곤욕을 꽤나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빨리 구체적인 네. 규제나 혹은 뭐 적극적인 법령 해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AI가 뭐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인간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활동에 개입하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좀 그 방지할 수 있는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AI를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용하는 정당도 있다고요? 네, 아. 맞습니다. 이야. 개혁신당이 그 주인공인데요. 정말 개혁적이네요. 네. 이 개혁신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 공약 개발, 선거법 위반 리스크 관리 이런 것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역별,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유세 동선도 제한하고 지역 민원이나 지방의회 회의록을 분석해서 공약 수립을 돕는다는 건데요. 네. 뭐 선거법 관련 챗봇 운영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선거 비용을 어쨌건 대폭 축소하고 뭐 최근까지도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죠. 정치 네, 그쵸. 컨설팅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효과는 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그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방법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이게 그렇죠. 이 블랙박스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AI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베이스가 되는 그 클라우드에 지역 민원이나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네. 보안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에도 어쨌건 개혁신당이 이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정치권의 그 AI 전환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문제나 이런 걸 확실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 정당의 혁신적인 방법도 좋지만 이건 좀 피상적인 것 같고 법안으로 선거운동이나 사실 선거 방식에 AI를 안전하게 도입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마침 관련해서 두 건의 법안이 지금 소관위에 접수된 것을 의원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고 예. 같은 당의
차주호 의원도 1월 14일에 공직선거법 예.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둘 다 소관이 접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심사하고 본회의까지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서 내용도 좀 네.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어쨌건 핵심 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 이용한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안 선거 돼요? 이전에도 딥페이크 같은 것들은 불가한데 이제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를 좀 바꿔서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적으로 금지하되 네.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I 촬영이나 활용이나 혹은 AI 제작물 이런 것들은 좀 허용하는 쪽이 어떻겠느냐라고 좀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은 법률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수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 선거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네.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이제 최근 통과한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제가 말씀드린 예. 적 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허위 정보가 대체 뭐냐라는 그러게요. 질문에 답이 돼야 될 거고 네. 또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건 소관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네. 네. 개혁신당의 문제 의식은 일단은 꽤나 유효하다고 네. 생각이 들기는 한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또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좋은 시도니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장지웅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지난 31일 인간지능연구소는 AI 시대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AI 경쟁을 디지털 인프라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 안희철 고문님과 함께 AI 시대 디지털 인프라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 안희철입니다. 네, 먼저 AI 경쟁이라고 하면 보통은 AI 모델 성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는 AI 경쟁의 핵심을 모델을 넘어서 디지털 인프라의 문제로 짚어주셨는데요. 이 관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AI 경쟁 이야기할 때 모델 성능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쟁을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퀄리티의 AI 모델을 다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델 성능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한번 딱 만들어내고 이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하고 이 AI 기술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상용화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건 AI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누가 더 잘 갖추게 되냐 이걸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걸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고 아무리 뛰어난 모델을 개발해도 사실 어떤 필요한 시점에 접근하지 못한다거나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모델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으면 사실상 그 성과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AI 경쟁은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냐 이런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디지털 인프라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온 인프라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러면 AI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프라 또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면 뭐 통신망이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처럼 뭐 연결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이런 물리적 기반이나 기술적 기반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넘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하고 현실의 결과를 바꾸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AI는 산업 경쟁력의 엔진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동시에 안전, 뭐 인권, 민주주의, 공정 경쟁, 개인정보 이런
공공적인 가치나 인프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AI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다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시설이나 기술의 인프라를 넘어서서 컴퓨팅, 데이터, 모델, 운영, 검증,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작동하게 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AI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운영 체계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를 일종의 운영 체계로 본다는 그런 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 인프라는 어떤 구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AI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는 제 생각에 하나의 요소로 설명되기보다는 여러 층위가 함께 결합된 구조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저는 크게 세 가지 층위, 세 가지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컴퓨팅이나 데이터 모델 뭐 이런 걸로 구성되는 기술 기반 인프라고, 이게 가장 전통적인 레거시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 우리가 보통은 어떤 기술을 딱 생각해 보면 그냥 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시설 이런 인프라를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둘째,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는 둘째로 법과 정책, 그다음 표준화로 대표되는 규범과 신뢰 기반 인프라라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허용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바로 규범과 신뢰 기반 인프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AI 산업 자체가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떠안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혁신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과 기술 안보로 이어지는 국제 협력 기반 인프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프라를 가장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AI 자체가 글로벌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또 데이터, 안보, 뭐 그다음에 기술 수출 통제 등이 다 결합되면서 인프라가 점점 국경을 갖게 됐습니다. 즉 글로벌 기술이지만 오히려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경을 갖게 돼 있다는 점에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와 협력이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설계되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 세 가지 인프라가 서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운영 체계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AI 산업이 빠르게 혁신되면서도 또 불안하지 않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운영체제에 가깝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세 가지 가운데 먼저 기술 기반 인프라부터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요. AI 시대의 기술 기반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기술 기반 인프라의 핵심은 필요할 때 필요한 자원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절차와 비용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와서 GPU를 몇 개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기술 기반 인프라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유하도 중요하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시에 사용할 수 있고 가장 필요한 곳에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성형 AI나 대규모 모델 연구나 이런 것들은 학습이나 검증 과정에서 막대한 연산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접근권이 흔들리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쪽 AI 산업에서의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실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상용화 역시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그러니까 기술의 설비, 기술과 설비의 배분과 이용이 좀 더 투명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좀 피하려면 저는 아주 실무적으로 전략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AI 산업이라고 해서 하나로 퉁쳐서 하나로 묶지 말고요. 기초 연구 분야, 그다음 전략 기술 분야, 공공 서비스 분야, 이렇게 뭔가 산업의 층위를 달리해서 목적에 따라 트랙을 구분하고 이 각 트랙에 맞는 성과 지표나 운영 기준을 달리 설계해서 이제 기술 기반 인프라를 좀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반복하지만 단순히 GPU의 개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메모리라던가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 이런 데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안 돼서 사실 이런 네. 경우에는 GPU 성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목이 생기면 물량도 그렇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이해를 하시지만 이 AI 산업이 발전되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요. 냉각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능으로 작동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설 운영과 입지, 인허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고려돼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술 기반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기술 기반 인프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연산 자원만큼이나 데이터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난번 AI 라운지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AI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예, 물론 AI 시대의 데이터 인프라는 일단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죠. 예, 네. 무조건 많으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요. 또한 좋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데이터 양이 많아도 품질이 낮거나 형식이 너무 제각각이면 그럼 이걸 갖다가 학습에 활용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는 사실 법적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인프라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거나 저장 공간을 늘리거나 이거 넘어서서 품질 기준, 그다음 뭐 메타데이터나 출처와 갱신주의 같은 정보가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그다음 권리관계나 이용 범위, 뭐 개인정보 처리 방식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활용되는 체계를 구축해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데이터의 어떤 인프라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데이터를 둘러싼 그런 기준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런 연구나 산업 모두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술이나 데이터 자체를 넘어서 AI가 어떤 기준이나 책임 하에서 활용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AI 시대의 규범과 신뢰를 인프라로 본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규범과 신뢰 기반 인프라는 다른 기술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냥 어떠한 네. 특정 기술이 딱 발전했을 때 야, 우리는 규범을 잘 만들어야 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핵심적인 인프라다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AI 기술은 인간 사회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이 책임성까지도 누구와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규범과 신뢰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 생태계 전반에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신뢰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무엇을 해도 되고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불확실성에 따른 고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비용들은 AI 산업의 발전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신뢰를 못하게, 기술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한국이 AI 기본법을 제정해서 이제 시행을 했어요. 네. 자, AI 기본법 역시 기본적으로는 AI 산업을 지능하자라는 지능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는 있는데, 다만 고영양 AI나 생성형 AI, 그다음에 고성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안정성 등에 관해서 차등적 기준을 두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은 기술과 설비를 넘어서 뭔가 이렇게 이 디지털 인프라의 범위가 규범과 절차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 일반적인 흐름하고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국내 법률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일단 한국 AI 기본법이 세계적으로 지금 두 번째 법률이에요. EU AI법 다음에 한국 AI 기본법이어서 빠르게는 따라갔어요. 정말 아주 훌륭한데, 다만 이게 아직은 이 법률 자체가 아주 세심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EU나 미국 등의 주요 국가들의 규범 방향성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데가 서로가 약간의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EU의 규범, 그러니까 EU AI
기법은 사실은 가장 처음 만들어졌고 가장 세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한테는 사실상 표준처럼 작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도 AI 기본법 하지만 EU AI법에 그냥 좀 따라가자라고 단순히 좀 소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규범의 수용자적인 입장을 갖기보다는 이러한 AI법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공동 설계자로 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두 번째로 이 법률을 만든 나라인 만큼 이 AI 관련된 규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아이의 규범의 적극적 설계자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규범과 기준들이 또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또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도 잘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규범과 이런 기준들이 잘 자리를 잡으려면 사실 컨트롤 타워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법률이 있어도 그 법률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대부분 있죠. 그렇죠? 네. 각 법률마다. 그런데 사실 이 AI 산업은요. 너무 많은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뭐 AI 정책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저작권, 그다음 국제 통상, 의료, 국방 안 걸쳐져 있는 곳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과기부, 그다음에 산자 중기부,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또 부처가 함께 관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다양한 부처들이 야 우리도 AI 쪽 권한이 있어라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는 가끔은 야 이거는 니네 권한이니까 니네가 처리해, 우리는 이거 관계 없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정말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이 AI 산업에서 이걸 주도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컨트롤 타워가 기준을 정리하고 역할을 좀 분담하면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일관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표준화, 인증, 평가 체계 이런 건데, 이 표준화가 굉장히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다라고 하니까 또 무슨 또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갖고 기업들을 여기에 또 이렇게 기속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AI 기술이나 산업은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뢰 기반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보면은 표준화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기준을 또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신뢰를 만들어내는 일이자 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장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미국이든 글로벌하게 국제 표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AI 산업의 여러 기술과 관련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차원, 국가 차원의 표준도 정비하고, 또한 이 글로벌 국제 표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도 또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표준 기준에 만족을 하면 어느 나라의 산업에 진출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표준된 기준에 만족한다라는 어떤 서로 상호가 인정하는 기준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우리는 한국의 기준만 딱 만족하면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다 어느 나라든 인정이 돼라고 안심을 하고 이제 그 기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표준화나 기준에 대해서 뒤처지게 되면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기준도 만족해야 되고 유럽의 기준도 만족해야 되고 미국의 기준도 별도로 다 하나하나 만족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국제 표준화 기준을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한국의 연구원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 한국의 기준에 맞춰서 연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AI 기술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라는 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준이나 체계가 그런 한 나라 안에서만 정리된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특히 AI가 글로벌 기술인 만큼 그런 국제 협력과 기술 안보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맞아요. 그 AI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기술입니다. 절대 예전처럼 뭐 한국 내에서만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많았어요. 그냥 어떤 스타트업이 딱 기술 개발하면 한국 내에서만 해도 돈 많이 벌고 상장돼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런 기술이 많았지만 AI는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이 개발을 해도 이거는 본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히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데이터나 안보,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AI 인프라가 글로벌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국경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데이터가 기름과 같다. 우리 1980년대에 중동의 기름과 같은 게 바로 이 데이터다. 그래서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에서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참 불이익을 당하거나 좀 어려웠던 점이 좀 많았었는데 데이터가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면 이제 한국은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닌가? 한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선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데이터가 너무 소중한 가치가 되다 보니까 옛날 중동에서 기름값을 막 자기네들이 조정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처럼 이 데이터도 각 나라들이 서로 상호 공유를 잘 안 하고 자국 데이터를 자국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그다음에 기술 안보, 그다음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이 모든 게 결합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AI 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국제 공동 연구란 게 좀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여러 나라가 같이 어떠한 AI 산업이나 과학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면 각 나라가 예산을 서로 각자가 예산을 좀 지급을 하고 그 함께 십실반 모아진 예산으로서 좀 그 큰 AI 산업에 대한 기술 연구, 그다음에 과학 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 한 나라 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연구자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연구들을 여러 나라가 예산을 합쳐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그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소유권, 그 결과물, 특허권이나 이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하냐? 이것들은 서로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어떻게 이거를 누구한테 결과물을 귀속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세 번째 인프라는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중요한 인프라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리, 연구 성과의 귀속, 분쟁 해결, 또 공동 연구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표준 국제 연구, 공동 연구에 대한 표준 계약서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구축한 게 바로 이게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인프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기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런 국제 협력에 대한 그런 관점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AI 경쟁의 승부처가 뭘지? 마지막으로 그럼 마무리 짓는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결국 AI 경쟁의 승부처는 단순히 기술의 속도만을 겨루는 데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키고 GPU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오냐 이걸 넘어서서 사실은 이 기술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얻느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러한 기술 인프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돼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인프라를 설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속도, 사회적 신뢰 이걸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 되고요. 이걸 구축하는 나라가 AI 경쟁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이 아직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기술적 인프라도 많이 확보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AI 기본법도 유럽 다음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적 인프라도 굉장히 빨리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협력도 아직은 조금 많이 없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역시 단기적인 성과나 서비스 확충에 그치지 말고요. 이런 전체적인 기술, 규범, 국제 협력 이걸 다 아우르는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AI 경쟁의 핵심이 기술의 속도뿐 아니라 그런 사회적 신뢰를 함께 설계하는 그런 디지털 인프라에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희철 고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텐츠를 통해 만나는 미래사회 퓨처 스포.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책, 영화, 연극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 미래를 엿보는 퓨처 스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옆에 계신 하이의 김철구 운영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삼스럽게 다시 인사 나눕니다만. 네. 오늘 만나볼 콘텐츠는 뭔가요? 네, 진행자에서 게스트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미술가의 이론가이자 히토슈타이어의 새로운 에세이집 미디엄 핫 이미지스 인 더 에이지 오브 히트라는 책을 통해서 네. AI와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AI가 예술을 바꾼다는 이제 단순한 우리가 어떤 얘기나 명제가 아니라 예. AI가 인간의 지각이나 권력 노동, 전쟁 기후까지 이거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묻는 와. 꽤 깊은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네. 히토슈타이어는 사실 2019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This is the Future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네. AI가 이제 아주 짧은 순간 뒤에 장면을 예측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근데 화면 속 AI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물고기처럼 생긴 뭔가가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정말 흰 동가리 같은 영상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네. 그거 봤죠? 그리고 제가 맞췄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슈타이어는 이 장면을 이제 미래 예측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그냥 통계가 만들어낸 이제 자기 기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네, AI는 미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과거 데이터의 확률 분포에서 가장 그럴듯한 평균을 뽑아내는 이제 기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주 같은 느낌이네요. 빅데이터인 거죠. 사주 근데 잘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영화로 치면 이제 사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그런 네. 프리코그처럼 미래를 보는 느낌보다는 네. 좀 블랙미러의 어떤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 사람의 취향과 행동과 그런 것을 미리 계산해서 네. 어떻게 보면 선택지를 좁혀버리는 거에 더 가까운 그런 거라는 거죠. 저희 히토슈타이어의 전신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고민을 던지면서 책을 쓰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이게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의 창의성이나 혹은 AI의 창의성도 결국에는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히토슈타이어를 좀 익숙하실 분들은 계실 건데요. 아마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단독전도 네. 몇 번 했었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기술관에 관해서 계속 작품을 해오시는 유명한 그렇죠.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창의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결국은 이미지처럼 보이는 이건 통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AI가 만들어낸 그림, 영상, 얼굴 풍경은 뭐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창의성이 아니라 그냥 이미 존재하는 우리 세계의 데이터의 평균값 그리고 지배적인 취향과 권력 구조가 더 매끄럽게 복제된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어떤 그 주류적인 것들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네. 권력 관계를 답습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슈타이어이 과거에 이제 가난한 이미지, 푸어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또 이제 유명한데요. 예. 저해상도 그리고 압축된 파일 그리고 인터넷 밈, 불법 복제 영상, 권위 있는 원본이 아니라 사실 계속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말했는데요.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가난한 이미지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등장한 것이 파생 이미지다. 그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현실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사실 네. 이미지로부터 다시 생성된 이미지. 그 데이터에서 렌더링된 환상. 그리고 마치 금융시장에서 네. 실물 자산보다 파생 상품이 어떻게 보면은 더 파워풀한 힘을 그렇죠. 가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현실보다 합성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뽑아 나온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한 영향력을 이제 갖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마치 그 원본보다 패러디 영상이나 그렇죠. 네, 패러디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원곡이나 원전보다 이제 그것들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떠오르네요. 그 일종의 전유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게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여섯 손가락의 손, 뭐 비현실적으로 매끈한 피부, AI 영상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한 것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AI적인 어떤 특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장치가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인 언어로 바뀌고 있다는 네. 징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네. 미디엄 핫이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이게 네. 69년의 영화 미디엄 쿨에서 따온 말인데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영화가 사실 텔레비전에서 차가운 거리두기를 비판했다면 네. 오늘날 이제
슈타이어는 미디어가 너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정말 릴스 많이 보잖아요. 아, 뭐 거의 중독이죠. 네, 저도 자기 전에 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보복 심리로 릴스를 2시간을 봐야 좀 성이 풀려요. 아니 사실 2시간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떠 보면은 2시간 되어 있죠, 사실.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스크롤하고 그렇죠. 그 이미지나 영상들을 소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AI에게 프롬프트를 던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십 번씩 다시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를 하고 아, 우리의 또- 2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력이 소모되고 있다니. 참 네. 슬픈 일입니다. 그 용인산단에 사실 그 15기가와트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우리의 릴스가 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있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데이터 센터를 지구를 이제 더 뜨겁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렇죠. 전력을 쓰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그 AI의 라벨링과 정제 작업을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지 네. 생산은 더 이상 무해하거나 어떤 예술적인 창작이 아니라 손상을 만드는 행위 데미지 메이킹과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 AI가 만들어낸 그림 한 장 뒤에 기후 위기와 노동 문제까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거대한 문제가 다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는 결국 이제 더 이상 미학이나 미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에너지와 정치의 문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예술을 자동화하는 진짜 목적은 네. 인간처럼 사고하는 AI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 허나 뭐 엑스마키나 이런 것처럼 네. 기계가 감정과 판단을 갖는 세계는 공상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미 우리가 피지컬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면 우리가 몰트몽 얘기를 했는데 AI가 이제 자아를 뭐 가지려고 하는 거의 직전 단계까지 정말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I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동시에 또 드론도 조종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또 전쟁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조종하고 표절을 식별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고도화시키고 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AI 예술은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창작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 문명의 전체 방향을 가늠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침반, 징후 같은 존재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막 SF 이야기를 할 때 SF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결국에는 그 상상력 때문에 현실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즉 SF 영화가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그것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작가는 이제 계속해서 묻는 건데요. 정말 두려운 것은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문명과 세계의 중심이 아니게 되는 걸 인정해야 되는 순간일까? 네. 이런 걸 계속 이제 질문합니다. 네. 결국 이미지의 주된 관객이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인간이 아니고 기계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술이 그렇군요. 감상이나 창의가 아니라 네. 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의 노이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이즈가 되는 세계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인간 세대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하고 인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AI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린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이즈가 되고 그럼 어쩌면 우리가 필터링돼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네.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뭐 꼭 기술 공포나 막 낙관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책에서 결국은 대안을 쉽게 제시하지도 않는데요. 다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산의 인프라밖에 설 수 없지만 현실에 대한 윤리적 약속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AI의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 어떻게 설계하고 누군가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간지능연구소의 모토이듯 네. AI 시대 인간의 자리를 고민한다. 이것처럼 그렇죠. 결국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정말 아주 철학적인 고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퓨처스페이스 소개했던 것 중에 거의 처음으로 네. 이런 그 현대미술 작가의 어떤 에세이를 소개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히토 슈타이어의 새로운 에세이 미디엄 핫 이미지스 인 디 에이지 오브 hit을 통해서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단순한 어떤 기술 진보가 아니라 확률, 권력, 기후, 전쟁 그리고 인간 이후의 세계까지 함께 예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미래 사회를 한번 엿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규 운영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